안녕하세요. 지난해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5월 인문학과 상생인문 강좌로 동구주민 여러분을 만나 뵈었던 전진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요즘 원격 강의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저도 처음 겪는 이런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움츠려 들진 않으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한국의 상황은 많이 안정세에 들어선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는 4월 14일 기준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만 3,600명이 넘었고 뉴욕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는 전체 인원인 227명 중에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들의 출입을 막거나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 봉쇄 조치를 위반해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는 이유로 총을 쏘거나 채찍을 휘두르는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동물원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물 700여 마리를 순차적으로 안락사를 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등의 코로나19가 심각하게 번질 경우에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일 나오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몇 주 전 주말 하루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굉장히 비통한 소식을 들으며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운동장 주변 잔디밭에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일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운동을 하거나 공원 주변을 걷고 또 버스를 타거나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이런 간단한 모든 것들. 생각해보면 별로 소중하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지되어 버린 삶을 마주한 순간 일상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소소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저는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의료 민영화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907달러, 한화로 약 11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미국처럼 의료체계가 민영화되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한 분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그녀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포함해서 34,97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280만 원의 청구서를 받아서 이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부산인제대 백병원에서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비 명세서를 SNS에 올렸는데요. 진료비 총액 970만 원이었고 환자 부담금은 약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이 환자는 병원비 중에 의료용품비에 해당하는 44,150원만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개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공공부문인 교육과 주거, 그리고 의료와 사회보장 같은 영역들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윤 추구가 가능한 민영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결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과거 보수 정당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던 기본소득이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게만, 정치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겠지요. 정부도 시민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도 그랬지만
외국에서도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과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노인 요양이나 집단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배달 음식이나 택배가 늘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넘쳐나는 이런 플라스틱 사용이 향후 나에게 어떤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한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바쁘고 정신없던 저의 삶은 코로나19로 조금은 느리게 변했습니다. 기업과 국가에게도 효율과 이윤보다는 생명과 존엄을 중요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속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의료 현실이 좋지 않은 나라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등 국내외적 연대와 공조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정치권을 이끌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은 끊임없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은 방역과 관리 그리고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도 있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높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적 통제의 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접근 방식들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자유와 보건의료적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에 대한 대책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언론이 통제되고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촛불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올해는 또 5.18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동세상을 만들었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정신이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